이번 여름 대화 중에 아마도 빠지지 않는 주제는 날씨였을 겁니다.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을 쏟아낸 이후에 최근에서야 좀 선선해졌죠.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폭염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궤도를 이탈한 기후입니다. 오늘도 참 더운 하루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더 확대됐고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달 강수량이 24시간 동안 40도 안팎의 10년 전 대비 지난해 0.26도씩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폭염으로 망고 수확량이 올여름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서울 기후관측 118년 역사상 최다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걸까요?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39일 동안이 계속됐다고 해요. 네, 거기도 기록을 깼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더운 고기압이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티베트 쪽 네. 내륙성 고기압하고 그다음에 북태평양의 바다 쪽에 뜨거운 고기압이 어디 안 가고 계속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그러다 보니까는 덥고 또한 습도도 높아져 있고요. 네. 이번 장마는 사실 장마라고 하기가 어중간했잖아요. 네, 네. 옛날엔 장마가 이제 쫙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건조한 맞아요.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고 스콜처럼 네. 오후에 한번 소나기 쫙 내리고 그래서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언제 비왔지? 그러니까 다 젖어 있고 땅은 습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는 바람에 네. 습도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마 초가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여름이 최악의 여름으로 불릴 것 같은데 2018년하고 1994년에 그 열대야 기록이 굉장히 이제 심했거든요. 네, 네. 그때를 지금 넘어선 해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폭염의 5종 세트다. 이렇게, 5종 세트,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도시 열섬 현상, 또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자연적 복합적 요인들이 이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맞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이상기후인데요.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표 기자님, 올여름 세계 이상기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이미 47도 밑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어디였죠? 쿠베이트, 이집트, 아스완. 그래서 저 좀 약간 아팠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네. 쭉 햇빛 밑에서 일하진 않아요. 거기 오후 되면 노동부가 금지 시켰어요. 이거 그래야죠. 국제 엠네스티 쪽으로도 압력을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 노동자로서 아침 7시부터 이제 밤 8시까지 일했었는데 진짜 그 47도의 그 온도에서 일하시면 몸이 깨지긴 깨져요.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이상기후의 이 장면, 이거 진짜 잊지 못하겠다. 바다 해수면 온도 높아지는 게 아. 점점 심각하거든요. 일단 올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전 세계 평균이 네, 21.2도가 됐습니다. 21.2도. 네, 근데 뭐 북극해니 남빙양인이 다 합친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이 21도를 가까스로 넘었는데 작년도 세계 기록 경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다시 경신을 한 겁니다. 사실 21도 이게 와닿지는 않아서. 지난 여름에는 26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최고 온도가 지금은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시면 30도의 물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양식 어종들이 맞아요. 몰사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보니까 우럭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럭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28도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한낮에 올라가면 우럭이 집단 폐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불과 한 3, 4일 만에 1,000만 마리 이상이 폐사가 됐고 나머지를 다 따지면 수천만 마리가 폐사되는 상황이라 양식업자 분들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 생태계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죠. 저는 그 성지 순례를 강행하다가 1,3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전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상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거죠. 1,300명 이상.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맨날 화재 매번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왔어요. 올해 그 한여름 눈 온 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한 2018년부터인 것 같은데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홍수가. 예, 두바이 홍수도 그렇고. 저는 제일 인상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네이처에도 실리고 막 그래서 봤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에서 저위도 지역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루의 길이가 기후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놀랍네요. 네. 전 세계가 뭐 파리 협약부터 시작해서 기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논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늘 있었다. 지구의 기온은 늘 변화해 온 거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그 원인이 인간이 꼭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의 피해가 과장돼 있다. 환경론자들이 이거는 쓸데없이 부풀려 갖고 공포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논리는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여전히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피해, 미래의 그 피해 때문에 지금 성장을 멈추라는 것이냐.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 나오죠. 이게 제 기억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공화당 정권 때 기후변화 부인하는 논리가 가장 크게 기승을 부려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부시 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오바마 때는 다시 기후 대응하겠다 그러고, 했죠. 네. 예, 그다음엔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뒤집고, 바이든은 또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치 변화에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이 흔들리는 거, 그렇죠.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온 것이, 그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이 기업들이 반대를 한 거죠. 이러면 미국 차량 이 생산 기업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규제가 한 8년 유예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국제 무대에서 미국 차량이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됐구나. 그래서 재밌는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 주정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아니다, 우린 해야 돼. 탄소 감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만들고 이 많은 자본가들이 거기 돈을 투자하고, 네. 아리백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논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소리가 있어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날씨와 기후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예를 제가 이렇게 드는데, 날씨는 어떤 사람의 그날의 기분이고 기후는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는 매일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성품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관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트 기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트 기류가 사실은 그 북극하고 그 중위도 지방을 갈라놓는 그 기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류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 기류는 북극하고 중위도 사이에 온도 차이가 확실해야만 명확하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그 힘을 유지를 합니다. 네네. 근데 북극이 따뜻해져 버리면 얘가 약해져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위도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추워지는 막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네네. 이제 이런 한파는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온난화 때문에 오는 거고요. 이제 저도 기후 관련해서 조금 글을 때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국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선진국이니까 혹은 저 사람들이 착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저렇게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지리적으로 좀 그런 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글로벌 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네. 곳은 분명히 더워지지만 확실하게 추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곳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영국이 런던이 북위 51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7도, 8도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추워야 되는데 네. 영국이 겨울에 영하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북대서양 난류 덕분인데 온난화로 인해서 북빙양의 물이 따뜻해지면 이 북대서양 난류가 올라가다가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런던이나 이 프랑스 서부나 네. 스웨덴 이쪽은 원래 위도의 그 날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단박에 영하 20도, 20도까지 겨울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북대서양 난류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좀 극단적이지만 네. 조금만 약해져도 이 바다에서 오는 그 온기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쪽은 런던이나 이런 쪽들은 난방 준비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이쯤 되면 늘 갖게 되는 의문이 인류는 과연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겠죠.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을 억제하자 이게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늦은 감이 있지요, 분명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면서 이 열이 올라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걸 어느 한 국가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 국가 간 협의체 IPCC를 비롯한 이 전문가들 집단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몇 해 네. 전에는 한국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경고가 이제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몇 년이 지금 한 2, 3년입니다. 실제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몇 년 네. 지나면. 우리 알파 기자님 평소에 이제 살면서 이게 피부에 와닿는 이 체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는 편인가요? 이제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견딜 수가 있었고 에어컨은 좀 약간 분위기에 따라 키는 기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왠지 여름이 되면 무조건. 마치 냉장고를 키듯이 냉장고를 이제 안 뽑잖아요. 에어컨도 그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트럼프 때 갑자기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 내놓으라 갑자기 남의 땅에 욕심을 가진 걸 봤을 때 이거 뭐지 하다가 네. 이제 아시다시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좀 약간 녹기가 녹고 시작해 있- 있잖아요. 녹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세계 루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이대로 가면 갑자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뭐야 이제는 배들이 이렇게 간다고? 수송 예. 경로가 달라져서. 네. 와 그러면 이 기후 변화는 진짜로 그 국제 정치에다가도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제감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 지난주 방송 왔어도 우리 자동차가 고장 났었거든요.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 이제 전기차를 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막으려고. 진짜 다들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뿐이에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럼요. 네.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스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궁극적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어쨌든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 다시 또 기름 태워서 뭐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죠. 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공장 그 굴뚝 산업도 결국은
큰 규모로 움직이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네. 전과정 분석 내지는 전과정 평가의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부터 원료의 조달, 생산, 유통, 소비, 폐기 혹은 폐기까지. 재사용, 재활용까지 네. 그 전 단계를 보지 않으면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더 나은 답인지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봤을 적에는 정말 친환경 같은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게 막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각국 간에 각 대륙별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구정 기자님?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국이죠. 이미 2006년에 미국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이미 이제 경제 성장, 고속 성장이 조금 속도가 늦춰지면서 2030년쯤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세로 갈 것이다. 이거 뭐 너무 자연스러운 예측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 미국보다 더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체면을 구겼죠. 근데 이제 기후 대응 드라이브를 뭐 엄청나게 걸고 있고 이 서쪽에 햇빛 잘 드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단지 만들어서 그쪽의 전력을 이제 동부와 남부에 경제 발전하는 곳 이런 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 분야,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당연히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 2위인데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그거였죠. 녹색 기술로 경제 체질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22년에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거는 주마다 투자된 거라 일자리랑도 또 관련이 있는 거라서 트럼프가 뭐 대통령 돼도 이거는 뭐 못 뒤집는다라고들 해요. 이제 3위가 인도예요. 인도는 경제 발전도 하고 싶고 글로벌 리더도 되고 싶어 해요. 네. 특히 이제 모디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인도가 그러니까 홍수나 뭐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사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도 내부에서도 어떤 인도의 기후 취약성 이거에 대한 인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도는 화석연료로 경제 키우는 거랑 이 재생에너지 녹색 기술 투자 이 투 트랙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가 많이 잘하는 게 뭐냐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도국들이 발전한 나라들이 돈 좀 내라 우리도 녹색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키우던 게 인도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뭐 기후 투자 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받아서 인도가 뭐 그 라자스탄 일대에 사막에다가 뭐 엄청나게 큰 그 태양광 단지 짓고 지금 인도는 그런 걸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2050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서운 건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정책을 세우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좋다고 하는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적어도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가야 뭐 우스갯 표현으로 머리 가름말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 뭐 완화,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응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기술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예전 기사를 좀 썼었는데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탄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냐 하면은 효율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100의 태양광을 받으면 그중에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전기 한 20%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리고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한참 각광을 받았지만 또 너무 이제 크고 또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네. 요즘은 저기 부유식으로 바다에 띄워서 그 풍력 발전을 시키는 부유식 해상 풍력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재생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항상 따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탄소 중립 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도 저탄소 건축자들 개발하고
또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설계하잖아요. 즉 여름에는 이 구조 덕택에 여름에는 덜 덥고 네. 겨울에는 덜 추운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실현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과학자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자 하는 것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이걸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신기술 에너지원이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핵융합이죠, 결국. 핵융합. 네, 특히 이제 물리학 쪽 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죠. 인공 태양. 네. 네. 이 기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된 과정이니까요, 주로. 네. 또 핵융합은 핵분열과는 달리 이런 방사능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도움이 돼서 이것을 실현을 시켜야 진정한 에너지 자유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리학 쪽 분들을 하시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 지금 언론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기업들 참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또 정책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고 이런 서로 선수단이 가능할 텐데 그 현장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언론이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기후 기술 관련된 투자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27조 원 정도. 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그런 활동을 잘 벌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녹색 금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기술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자금을 막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기업,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다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이 위험과 더불어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 소비자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것,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말이죠. 포함해서 예. 네, 저희들도 자주 기후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위원회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무려 90% 이상의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농경지 확장, 산림 벌채, 탄소 배출 등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 유엔이 경고한 기후 지옥을 올여름 우리는 아주 잠깐 맛봤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